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 꼭 뭐 날새가면서 워크숍 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선대위 개편돼갖고 선대위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약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런바 같이 앵무새가 돼가지고 스피커 딱 달고 나가가지고 패널 정치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는 아이고 저는 그건 너무나 좋아요. 전부 패널들 TV 나가 선다는 게 자기 선전하고 있어. 윤석열 후보 공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만 드립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죠. 정리는 일단 잘했는데 저는 슬림화 이 조치가 꼭 좋다. 이거는 한 1, 2주일 제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몰라. 왜냐면 아직은. 자,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CBS가 서던 포스트에 의뢰한 조사. 바로 7일, 8일. 바로 이틀간 최근. 그 다음에 또 KSOI가 7일, 8일 이틀간. 둘 다 면접 조사예요. 그 날짜도 같아.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조사를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먼저 KSOI의 조사를 보면요. 이재명이가 37.6, 윤석열 35.2, 그 다음에 안철수가 15.1, 그 다음에 심상정 6.8. 그래서요, 지금, 안철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라요. 5.9%나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KSOI에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날 갤럽에서 처음으로 15%가 올라온 이후에 두 번째 15%대에 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가 좋냐? 찬성은 37.3, 단일화 했을 경우에는 누가 단일화하는 게 좋냐? 이 KSOI를 보면요. 안철수가 좋다가 무려 37.3이고, 윤석열 후보가 좋다가 35.5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KSOI 조사를 보면 상당히 빨간불이 상당히 세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갤럽 조사에서 지난 7일날 마의 15%를 넘었는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보면 지난 12월 20일날 4.6%에서 12월 27일날 7.3, 1월 3일 9.2, 1월 9일 15.1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지금 현재 정치권의 아주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던 포스트가 CBS 의뢰로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다자 대결로 갔을 때는 이재명이가 34.1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26.4, 안철수 12.8, 심상정 3.1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주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말 6.0보다 무려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것은요,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화를 해갖고 딱 붙였을 때, 안철수로 단일화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가 42.3이고, 이재명이가 28.9입니다. 그리고 윤석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윤석열이 34.4, 이재명이가 33.6이에요. 그래서 단일화가 되면 누구나 다 이기는데, 윤석열 후보는 오차 범위 내, 그리고 안철수는 상당한 여유 있는 승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매우 놀라운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 해체 잘했느냐? 긍정평가 45.7, 부정평가가 39.1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6,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77.1이 선대위 개편을 잘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든 포스트에서 말이죠. 이 단일화를 보였을 때 단일화 좋다. 찬성이 44.3, 반대가 37.8, 모르겠다가 18.0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요. 단일화가 좋은 것이다. 이게 78.5고, 국민의당 안철수당에서는 66.1이 좋다고 그러고요. 민주당은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민주당에서는 15.0,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일화가 자기네들의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용진 같은 경우도 단일화 쓰나미에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안철수의 약진,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김수민의 직설 코너에서 말이죠. 안철수 앞에 그래도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애물, 첫 번째 장벽은 단일화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이렇게 보일수록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비토층이 안 후보에 올라타기 어렵기 때문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단일화 압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강성 보수파,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고심 끝에 만약에 단일화를 수용한다 이렇게 치면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테고, 그리고 안 후보 지지층 중에서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거부자는 빠져나갈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안 후보가 겪었던 일들이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완화하지만 윤석열은 안 된다라고 여기는 유권자는 자연스럽게 안 후보에 집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요, 국민의 집권을 반대하지만 솔직히 이재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유권자를 반드시 자신에게 합세시키는 것이 안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의 시종 선을 긋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두 번째 장벽은요, 안철수에 대한 피로도예요. 그동안에 이제 포지션 이동도 많았고, 또 이 패배로 이어진 정치적인 이 과거, 이 경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초창기 이미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좋은 하나의 시그널이 아니냐. 그래서 2030 세대를 전면 배치해야 될 것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50대를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벽은 소수파 정당인데, 불과 3석인데 과연 국정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우려, 이거를 말하자면 씻어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선대위에서 이러한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과 관련해서요, 우리한테 들어와라 이런 러브콜보다는 본격적인 견제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민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이 안철수 후보가 지난 7일날 천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국민 사기다. 공무원은 고정급을 받고 있고 IT 업계는 보너스를 받았다.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 지난 2년간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 참 놀랍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급 받는 국민은 괜찮다라는 인식과 발언, 이러한 모든 노력과 희생에 찬물을 껴안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 지금 현재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인데, 이 박영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2014년대 대표일 때 원내대표를 맡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 후보한테는 큰 조직을 이끌 만한 리더십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때려가지고 괜히 몸집 키워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지금 반론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정반대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만큼 지지율이 갑자기 커지니까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그러면 순풍을 탈 것이냐, 이준석을 데려와가지고 아니올시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변곡점은 뭐냐? 야권의 단일화, 그리고 박근혜 메시지, 이것이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메시지 상당히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문 지지율 관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 민심이 보이는 1월 말까지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율명지대 교수는요, 윤 후보를 떠났던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층이 국민의힘이 내용을 수습했다고 해서 금방 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이 보수층 지지율까지 흔들리는 것은 심각한 위기다. 다음 주까지 안 후보가 상승세를 계속하고 윤 후보가 하락하는 형국이 반복된다면 상당히 윤 후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이 판세에 미치는 영향,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이제 이후에 퇴원을 하면서 메시지가 나올 텐데, 영향력과 의미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메시지의 성격도 윤석열 후보가 치고받고 올라가고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겠지만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좀 여론 지지가 빈약하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작심 비판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큰 판을 봐라. 윤석열 후보 하나를 보지 말아라. 큰 판이라고 하는 것은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 탄핵은 누가 한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5년 내내의 실정,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프레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지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기대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권을 분열보다는 응집시키는 결속력을 제고시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접근 채널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정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이런 데 대해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충분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은 옆에서 보좌를 잘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야만이 우리 윤석열 후보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떨어진 지금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린 상태에서 2월 초를 맞도록 준비하고 거기에 다시 한번 탄력을 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 우리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말하자면 자신감을 갖고 선거를 끌고 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이 내용을 풀면서 맨 먼저 내놓은 가장 큰 일종의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뭐 사실상 폭탄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여가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꾸겠다 했다가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오늘 얘기한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 후보 측이 앞으로도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조언하고 도와주겠냐라면서도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그러겠다. 그렇지만 윤 후보 측에서 연락 온 적도 없고 만난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양수 대변인이 지난 6일 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뵙고 조언도 구하고 또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선대위 본인이 추진했던 선대위 개선안 쇄신안과 관련해서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해야 1월 안에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개편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고 후보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이니 메시지니 이런 것은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해 변화를 시키려 했던 것이다. 오죽 답답해서 내가 비서실장 노릇하겠다고까지 했겠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가부 폐지 공약 이거에 관해서 무엇을 얘기하려면 득과 실을 계산해서 득이 커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방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면 반대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이준석 안을 100%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중점을 뒀던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요새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졌다. 그리고요, 2030 세대 지지율 회복을 노리고 선거 전략을 선회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선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 본부 재합류의안과 관련해서는 한 번 나왔으면 그만이지 또 다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깥에서 계속 조언할지에 관해서는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선대 합류 이런 문제는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김종인 위원장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고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다. 저는 전 반대로 해석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합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서 좀 반드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YTN과의 이 인터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또 생각이 달라요. 김종인 위원장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보면서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겠다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살짝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는 언제 만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YTN 인터뷰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보면서 움직이겠다. 정무적인 거는 지금 오히려 밀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그걸 먼저 처리하겠다. 어떤 거 위주로 당사에서 회의하는 거냐. 그러니까 회의보다는 오늘의 경우에는 일을 하러 왔다. 공약이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좀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 생각해 놓은 게 있느냐. 여러 가지 있고 하나씩 풀어가겠다. 야전 침대는 언제 오냐. 준비시켰고 다 되면 얘기해 드리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는요, 정권교체 동행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난번과 똑같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위원장을 맡는 걸로 됐고요. 기존의 6개 총괄본부는 2개 본부로 개편이 됐어요. 선거대책본부, 여기는 권영세, 정책본부는 원희룡, 이렇게 해서 딱 했고, 그리고 기존 후보 비서실에서 맡았던 일정 메시지 기능을 선대본부가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대본부 산하 상황실이 관련 업무 전반을 조정한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있고요. 그 밑에 선거대책본부하고 정책본부가 양쪽으로 딱 병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본부 바로 밑에 상황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실 밑에 조직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능본부가 있고, 홍보 미디어 본부가 있고, 청년본부가 있고, 여성본부, 이렇게 5개 본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대책본부하고 정책본부, 뭐 저도 이름 헷갈리는데, 뭐 하여튼 그게 이제 후보 밑에 2개의 본부고, 그 밑에 선대본부 안에 산하 5개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요, 이 본부장 계급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재명 얘기, 그 다음에 안철수 얘기, 이러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지금 최고의 현안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가로세로 연구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죠. 성상납 의혹 지난 연말에 27일 날 처음 보도했는데, 내용은 2013년도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에서 성접대도 받았고 뇌물도 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 사건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고발이 가로세로 연구소만 고발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민단체 중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남부지검에, 가세연이 중앙지검이구만요. 시민단체 사준모는 대검에 각각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중앙지검 반부패부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반부패부에서는 이걸 바로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가 되겠네요. 8일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거를 전격적으로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 밝힌 이유는, 우선 검찰은 6개 범죄, 이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에 따라서 이 6개 범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찰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패 범죄의 경우에는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려면 수수금액이 최소한도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뇌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알선수재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는 변호사법, 이런 걸로 딱 한정되어 있는데, 가세연이 지난 27일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한테 130만 원짜리 성접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방문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 성접대 말고 술접대, 그 다음에 화장품 선세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한 900만 원 정도, 술접대하고 성접대 900만 원, 그 다음에 화장품 세트가 250만 원, 이 명절 선물,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액수를 볼 때 검찰의 만약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 주거 지역이 도봉이기 때문에 이 해당 경찰청으로 다시 서울청에서 배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중앙지검이 배당을 하니까 지난번에 진행원 검사가 이거 잘못됐다 강력히 비판한 바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행원 검사가 애완견이잖아요. 이 애완견이 이거를 강력히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이걸 경찰로 넘긴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마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진행원 검사의 과연 이 영향력이 이번에 여기에 발동이 됐는지, 우리가 또 취재진 여러분들께서요, 한번 꼭 그 경위를 한번은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진행원 검사가 지난 1월 4일 날 낸 그 입장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입장문이 뭐냐면, 왜 중앙지검이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역에서 3번 연속 낙선했는데도 낙선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수사 대상자는 혐의 여부를 떠나서 자기 주소지와 범죄가 저질렀다고 특정되는 지역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 대표가 강남으로 이사가지 않았다면 노원에서 계속 출마했기 때문에 북부지검이나 애초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대전지검이
관할인데 왜 중앙지검으로 보냈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면 말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권순일 사건도 여러분들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하다가 이걸 어디로 넘겼습니까? 이거를 경찰로 넘겼어요. 중앙지검에서 경찰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호사 대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디로 넘겼어요? 수원지검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 민감한 사건들은 전부 다 어디로 넘기느냐? 경찰 또는 다른 지검으로 중앙지검에서 재배당을 하는 거. 이거 정치적인 이 백그라운드가 뭔지도 한번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찾아달라.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검찰 관계자의 얘기.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그 다음에 선거, 방위사업, 그 다음에 대형 참사인데, 이 부패 문제에 있지만은 3천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하여튼 의심이 많이 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이 의혹을 그동안에 김소연 변호사가 계속 비판해 왔는데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7일 날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했어요. 이 탈당 선언 이유는 성상납당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오명 이런 걸 쓴 상태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성접대받은 의혹을 받는 당 대표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당에 더 이상 몸담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북에 전과 사범인 이재명 대선 후보와 맞서면서 성접대 의혹 당대표와 함께하는 이러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좀 실망을 표명하면서 말하자면 성상납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게 되면 그때 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복당하겠다. 그리고요 그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며 청년 이용 정치, 청년 발의 정치로 대선 후보와 당원들을 겁박한 당 대표를 정리하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민심과 당심의 냉혹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충심을 담아 국민의힘에 드리는 비단 주머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서초갑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참고적으로 지난 15일 날 서초갑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초갑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이 많은 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대원칙이 적용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 과연 공정과 상식이 맞느냐? 인천에서 하위 30%로 잘려야 되는데, 당무감사를 결과 하위 30% 돼 있어요. 그래서 잘려게 돼 있는데, 이거를, 모 인사의 백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좋은 미추홀 보수 우세적입니다. 이거를 버리고 하루아침에 서초갑으로 날라든 이러한 불공정한 상식에 반하는 지역위원장 선정, 이러한 정당 반드시 말하자면 교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재명 관련 뉴스인데요. 이재명 이 메타버스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바로 스텝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일정을 어제 하루 종일 중단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의 선대위 어디에 있냐면 현안 대응 테스크포스가 있어요. 이 김병기 의원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에 약 1000평 정도의 농지를 불법 취득했는데 이 장모 최 씨가 말이죠. 탑이 밭이잖아요. 해당 농지에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래서 전도 탑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농지법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밭에서 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할 정도로 농사에 무지한 장모 최 씨가 실제 용농을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문이 된다. 자, 그런데 논과 밭을 말이죠, 헷갈리게 구분하지 못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수정본을 다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수정본을. 자, 그런데 이미 잘못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다 도하 언론에 배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구두 논평에서 어떻게든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경박함, 몰염치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 선대위에서요, 또 하나 뭘 만들었냐면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청년 플랫폼을 카피해서 만드는 이재명 플러스라고 하는 소통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말이죠. 한 여성 당원으로부터 이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 어떻게 몰고 갔느냐. 이 담당자가 예쁘실 것 같다. 그러면서 얼굴 평가, 얼평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플러스라고 하는 카카오톡 채널은요. 일반 국민들이 관련 질문을 하면, 이재명 관련 질문을 하면 캠프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당원인데요. 작성자는 이 사람이 이제 지난 그러니까 6일날 얼굴을 6일날 질문을 냈어요. 이재명이가 대장동 몸통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12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보낸다는 답변이라는 것이 참 뭐라고 그러나요? 이재명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고 대장동 몸통이냐 이런 질문에는 답변은 안 하고 이름이랑 얼굴을 들어가면서 이름이 예쁘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이름도 참 예쁘십니다. 예쁘신 이름에 사진도 참 예쁘시네요. 갑자기 얼평을 했어요. 근데 이 사진은 바로 이 문제를 질문을 한 이런 당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이름을 알려주니까 제가 좋아하는 웹툰 여자 주인공 이름과 동일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얼굴과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얼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요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폭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얼평 이름 가지고 난리가 나니 내가 어떻게 여기를 믿고 소통을 하고 문제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SNS에 쫙 퍼지고 이 네티즌들이 국민에게 얼평이라니 수준이 참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말하자면 비판을 내놓고 있고 얼평을 한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뭐라고 이제 해명하고 있느냐. 참 얼빠져요. 해명도.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채팅도 감정 노동이지 않냐. 대장동 관련 질문이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징계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해초까지 돼야 되고요. 자, 이게 바로 민주당식 인식의 한계, 민주당의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제 안철수 관련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최근 금년 지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내홍 불거지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 추세가 지금 머무는 국면으로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일부는 조금 상승하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다소간 오르지만은 박스권에서 이제 정체되는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저희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4, 5% 돼 있는데 이게 15%까지 그냥 상승 추세가 아니고요. 급격한 상승 추세로 돌입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상승 추세가 제법 시간이 지금 구정이 이제 1월 30일인데요. 구정 때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구정 때까지 좀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요. 지금 기득권 거대 양당에 대한 이 피로도, 즉 후보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철수 후보는요.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혹들이 없어요. 부인과 관련된 의혹, 그 다음에 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가을 때까지만 해도요.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비호감도가 거의 1등 갔어.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호감도가 제일 높아. 그리고 이제 이 공약면에서 보면요. 상당히 차별성이 강합니다. 이런 뭐 경제사회, 정치, 뭐 이런 외교안보 이런 공약면에서는 저도 물론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가장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중요성. 이거는 뭐 그다음에 기업 지금 민생경제 해결하면 기업 경제를 그래도 경영을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어드밴티지가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호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아주 다양한 메시지를 냈는데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 몇 개 말씀을 드리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NSC를 직접 주재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NSC 주재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 왜? 김정은이 무서워서 쩔쩔매서 안 해요. 예. 그런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 주재해서 관련 논의된 내용 그리고 대응 방안 국민 여러분께 직접 보고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NSC 의장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NSC를 주재해야 마땅하는데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만사를 되떠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몇 차례 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국가 운영체제에 중대한 허점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이러한 도발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NSC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원칙 있고 주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요, 다른 국가들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북핵과 주변국의 팽창 전략에 맞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다. 제가 이건 외교안보만 해서가 아니고 상당히 필요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KBS 방송에 나와서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어요. 국민연금 고가 시점 2055년이다. 지금 현재 1990년생이 평생연금을 납부하더라도 65세가 되면 국고에서 연금을 지급할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국민연금 반드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요,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적 역량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 백신 부작용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내고 있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이거는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복제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내놓고요. 그리고 충청도에 지금 내일까지 이제 충청 지역을 방문하는데 오늘 이 서산도 가고요, 야산도 갔어요. 그래서 아산에 가서는 상당히 깜짝 놀랄 행보를 보였어요. 느닷없이 윤보선 전 대통령 부부 이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또 참배를 하고 나서요, 윤보선 대통령하고 부인 공덕기 여사 아주 극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보선 전 대통령은 제2공화국 대통령이셨고 지금까지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이곳을 찾아온 분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겠느냐. 60년대에는 야당의 지도자로서 7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이다. 그리고 이 공덕기 여사와 관련해서는요, 유경수 여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영부인의 롤 모델이고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그런 모습을 우리 후배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곳을 찾게 됐다. 그리고요, 서산 가로림만으로 이동해서 맹정호 서산시장으로부터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나 세계적인 홍보 계획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산에 이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둘러보고 동부 전통시장도 둘러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쭉 만나고 격려해주는 일정을 가졌습니다.